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종대 의원 플러스 우리 또 청년 정민철 부의장도 함께.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럼요. 이게 또 좋은 시간을 네.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끝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청년층 표심을 제대로 못 읽었다. 뭐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전략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좀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정민철 부의장 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서울시장 패배는 네. 너무 뼈아픈 패배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만큼 그래서 서울시장을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선에 패배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보고 싶은 게 지금 서울시장이 패배하게 된 그 요인이요. 단순하게 정원호 후보가 못했다든지 혹은 정원호 캠프가 못했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방송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또 정원호 캠프까지는 아니었지만 후보님과 소통하고 네. 또 뒤늦게 제가 서울시장 패배할 것 같다고 예언 또 경향TV에서 했었는데 그래요. 그 이제 지선 한 달 전부터 네. 급하게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문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문화 전쟁에서. 예,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이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문화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정부는 늘 악마화 당해왔고 청년층 사이에서 이재명은 이상한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면 전능하거나 지능이 낮거나 멍청한 것 이런 인식이 청년층들의 주류일 만큼 네.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조언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렇게 컨텐츠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적 챌린지 있었잖아요. 주적 챌린지. 네, 지방선거 후보자들한테 찾아가서 저 주적 챌린지 보자마자 바로 이건 이렇게 대응합니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영상을 통해서도 후보자님들께 전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후보자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았던 건 지방선거 거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청년층 사이에서 민주당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저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이상하지?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끔 문화전쟁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이 모든 컨텐츠들이 쌓인 상태에서 문화전쟁에서 패배한 상태로 투표에 들어갔던 거고 두 번째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쪽이 지금 극우 진영과 국민의힘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극우들이 오세훈 캠프에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요 오세훈 캠프는 지금 어떻죠? 굉장히 절박했잖아요. 그들에게 모든 정권을 다 부여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각 있고 센스 있고 때로는 정말 허위 정보까지도 그리고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마타도적인 공격까지 모든 게 다 하루 안에 컨텐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정원호 후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일에 20대 극우 그 컨텐츠 팀이 빠박 움직여가지고 오세훈 후보랑 정원호 후보를 악의적으로 붙여가지고 오세훈은 엄청나게 멋있고 엄청 당당하고 다 엎어치는 사람, 정은호 후보는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문화전쟁에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도 그리고 사실은 전 문화전쟁의 중요한 점은 이 영상이라는 게 젊은 세대가 따로 보는 거, 늙은 세대 나이 든 세대가 따로 보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전 세대에게 통일된단 말이죠. 컨텐츠는. 근데 전 세대에게 20대가 만들어내는 20대 그우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이번엔 먹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패배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네, 정민철 부의장이 지금 쌓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귀담아 들으려고 보는데, 근데 그게 먹히는 구조가 뭐냐? 저는 어떤 분노와 상실의 감정에 호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문화적 코드라는 게. 문화적 코드. 예,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린다고 민주당 안 찍고 집 없는 청년은 기회 사다리를 왜 차버리냐 전월세 얘기하면서 안 찍고 그러니까 집 있으면 있다고 안 찍고 집 없으면 없다고 안 찍어. 그런데 청년들은 20, 30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 사다리를 우리는 왠지 상실, 박탈 이런 감을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적 코드라는 게 그게 표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심층적으로는 이제 가장 실업률이 높은 계층, 또 기회가 이제 그 확실하지가 않고 불안정한 청년 계층에다가 이렇게 불쏘시개를 뭔가 어떤 그 하나의 굉장히 설명력 있고 그럴 듯해 보이는 이런 어떤 불쏘시개를 제공하면은 이게 타오른다는 그 구조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서울이 말입니다. 지금 이 어떤 시장 선거에서 그래서 자산 선거라 그러지만은 부동산의 전쟁터가 이미 된 거예요. 서울은 기회의 전쟁터가 이미 돼 있고 그 위에서 투표를 한 건데 네. 올해 우리나라 자산 진입 개수가 0.625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14%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거기에다 전월세 대란이 겹쳤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전쟁터가 벌어진 거예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서울 인구가 계속 감소돼 와가지고 네. 20년 전에 경기도하고 서울 인구가 같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 경기도가 400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서울 인구보다. 여긴 계속 빠지고 나갔고. 거긴들은. 이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퇴출된 거거든. 아. 저기 청년층 위주로 퇴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올해 여기 서울에서 일단은 어떤 그 자산 소득이 말이죠. 노동 소득에 비해서 성장률이 3배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땀 흘려 노동하는 것보다 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돈이 수익률이 3배가 더 좋아요. 그건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벌어져. 그게 거기에 강서와 강남의 차이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벌어지는 그러니까. 거야. 자꾸. 이런 구조 위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 위에서 그런데 일단은 이런 어떤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예컨대 뉴욕 시장 맘다니 같이 이런 걸 정면으로 도전하고 깨트리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겠다는 얘기냐? 근데 오세훈은 뭐냐면은 랜드마크 만들고 그렇죠. 개발을 해서 네. 이 아파트값 서민 올려주겠다, 주거 안정이 아니라 네. 오히려 내가 가진 자산가를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욕망을 자극하는. 이게 먹혀든단 말이에요. 그 뒤에 정원호 후보는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쫓아갔다. 그러니까 네. 차별점이 없었고 그냥 쫓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아주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네, 게 뭐냐면은 이 문제의 본질은 계층과 세대 간의 내전적 양상으로 서울이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정글의 법칙으로 자산 전쟁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직시하고 이제는 초월하고 극복할 거냐 아니면 적당히 개혁은 밀어놓고 안주할 거냐 난 아주 엄중한 문제라고 봐. 이게 지금 전에는 강남 3구 정도였는데 이제 한강벨트 전체가 넘어가고 네. 그게 이제 앞으로 서울 전체로 확산되게 생겼어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그 현상 또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분석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나 이런 걱정, 뭐 세대 간의 갈등이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거 전에도 알고 있었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왜 선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만해서 그렇죠. 오만했다. 네, 어차피 이길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40, 50, 60이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지금 2030 청년들부터 위험한 네. 거 알지만 일단 마땅한 해결책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정책을 파격적으로 뭐 선명성 있게 가자니 무섭고 불안하고 네. 이런 감정들을 저는 정원호 캠프 출입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갖고 있는 모든 색깔과 모든 특장점들을 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선대위가. 그리고요, 가장 중요했던 게 정원호 후보의 가장 특장점은 트위터입니다. 네. 트위터를 통해서 원래 2030 여성들 기반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정치인이었어요. 그 덕분에 성동구가 일을 잘한다는 게 더 알려졌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트위터를 하시니까 네. 정원호 후보가 일을 잘한다, 이 인식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대위 때 선대위에서 트위터 못 하겠습니다. 트위터 안 굴러갔어요. 원래 그 트위터를 그렇게 하던 팀들 다 예. 다른 일 하게 됐습니다. 전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2030 여성들 표심이 가장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플랫폼이 근본적으로 없었구만. 네, 정원호의 입을 막았고 네. 그리고 정원호가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감추려고 노력 많이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 정책들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들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왜 그렇게 따라가기 급급하냐? 이게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민주당이 무슨 정책을 내놓든 악마화를 너무 쉽게 당하고 뭐 시민들이 사실 난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네.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레거시 언론에서는 언론개혁 문제도 있고 또 젊게 와서는 SNS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축소되는 거죠. 여론조사 잘 나오니까 그러면 문제될 일을 다 빼버리자. 우리 문화 전쟁에서 이길 자신 없어. 선봉장에 나서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 왜 성공시키겠다는지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악마화라도 당하지 말자.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거예요. 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네, 중앙당의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전략이 없었다, 부재했다, 아니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일함이라고 봐요. 안일함이 있었다. 안일함이 있는데 예. 일단은 저는 좋은 예방 주사를 역설적으로 맞았다. 이번에 이번에 아주 센 백신을 맞은 거예요. 센 백신을 맞았다. 예, 우리 초기에 그 코로나 때 센 백신 나와서 백신 맞으면 어질어질해 가지고 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 그랬어요. 그때. 맞아요. 네. 원래 백신은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았거든. 지난달에. 네, 그거 하면 사흘은 몸살 걸린 것 같아. 그렇죠. 일 못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이런 아프죠. 아픔은 필요한 아픔이라고 봐요. 나는 저기 이제 우리가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여기서 한번 느낌표를 찍어줬다는 데 대해서는 네. 네. 나는 오히려 필요한 아픔이라고 보는데 우리 저 정 부의장 같은 네. 분들이 이제 입이 터져야 돼.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저기 박근혜 탄핵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수능이 끝나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음, 고3 수능생들이 네. 맞아. 시험 끝나자마자 새벽 3시까지 집회하며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 이야기. 자유 발언을. 그때 그 이어갔었죠. 느끼는 해방감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부의장 같은 분들한테는 기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탄핵 때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이제 젊은층이 어떻게 보면은 더 열변을 토하면서 이 지금 시스템이 안 된다, 네. 이 정권이 안 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왜 잘 안 알려지고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제대로 잘 알리고 민심을 제일 가까이 듣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네. 들으면서 그걸 선거 전략으로 활용해야 되고 써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경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패배했다는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네. 당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혹시 잠실 사태로 좀 넘어가서 예,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이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잠실 선관위 사태가 있었죠. 네. 이 선관위의 초유의 부실 사태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정말 일반 청년들까지도 정치색이 없는 청년들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3일, 6월 4일 민주진영이 이게 서울시장 패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때 청년들은 선관위의 그 사태 때문에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진영 내에 어떠한 전략이나 이 상황에 대한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이재명 정부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만일에요 정원 후보가 이겼다면 유혈 사태 일어났을 정도로 정말 청년층이 많이 분노했어요. 네. 두 번째로 근데 이 청년층이 분노했는데 실제로 정치 저관여층들은 선관위가 행정부 거인 줄 알아요. 뭐 행정부에서 독립기관인지 선거를 모르겠죠. 관리하는 줄 알아요. 이게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그럼 또 이재명이 잘못했네? 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지율 하락의 핵심 축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최근에 거기- 나오고 있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반 청년들은 원래 선관위에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청년층들의 주류 컨텐츠를 부정선거론자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들 대다수가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의 자녀분들 중에서도 우리 자식이 부정선거 믿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 많았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선관위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제 친구들도 선관위 시위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민주진영에서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이 시위에 껴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또 청년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가진 민주당이 네.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의 정의는 다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정의를 위해서 집회에 나가면 뭐가 있었냐면 부정선거론자들이 외치는 이재명 하야, 이재명 탄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 4일, 5일에 예. 있었던 굉장히 위험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청와대와 총리실과 당에 보고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일반 청년들의 분노한 민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실제 잘못된 거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론자들이 껴있긴 하지만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청년들이 이 선관위 사태에서 들고 일하는 건 존경할 만한 움직임이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당은 선관위 개혁과 국정조사에 앞장서야 되고 네. 정부는 그 모든 선관위 개혁과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총리님은 대학생, 총학생회 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선관위 개혁과 강하게 내야 되고 네. 다만 재선거 요구에 있어서는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합리적인.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지금 청와대와 총리실은 너무나도 경청을 해주셔서 빠르게 빠르게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할 만한 청년들의 이거는 내가 오히려 감성이 떨어졌던 것 같다. 이 선관위 개혁에 앞장서겠다 말씀 주셨죠. 이러면서 이 잠실 사태가 완전히 부정선거론자들의 극단적 집회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일반 청년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요. 두 번째 희망적인 건요. 이 잠실 사태를 통해서 민주당의 문화전쟁 전선이 살아났어요. 이제는 극우들이 조롱받고 부정선거론자들이 조롱받습니다. 희화화되고요.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당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30에 정말 억눌려 있던 민주당 우호 지지층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6월 4일부터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3분, 2분에 하나씩 글과 컨텐츠와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전선을 강하게 구축하니까 이 청년들과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실 시위에 있는 그런 부정선거론자들의 악질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부각했어요. 그러면서 잠실 시위에 힘을 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분노했던 건 당 지도부 그리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전략도 어떠한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뒤는 따라갔지. 완전히 침묵했다기보다. 왜냐하면 당 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 추진하겠다고 했지 당 지도부에서는 유의미한 목소리 나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그 이모경 의원님, 임모 의원님 핸드볼 전설이시잖아요. 그렇죠. 금메달리스트시고 이모경 의원님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청소년 대표팀 여성 선수들이 그렇게 부정선거 시위대들한테 짐 수색당하고 몸 수색당하고 신발이 양말까지 벗겨져서 수색당하고 있는데 이모경 의원님 지금까지 목소리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선수들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SNS에 올리는 게 뭐냐면요. 이분들 만났습니다. 이 조직 만났습니다. 광명의 어느 회 만났습니다. 인사드리는 거 올려요. 그러면서 최고위원 출마하겠대요.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게 민주당 그리고 청년들이 느끼는 모순이에요. 그리고 기득권의 모순입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민주당이 승리할 수가 없는 환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짰던 전략 중에서 재선거 요구는 오세훈이 응답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요. 이 덕분에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둘 다 재선거 요구에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 뭐까지 했죠? 재선거 거부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정말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흐름에서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제가 하루에 2번씩 오세훈 시장 저격하면서 재선거 요구에 응답하라 그랬어요. 응답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문화전쟁이에요. 그렇네.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선자한테 묻게 되잖아요. 재선거 관련해서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침묵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법적인 요건은 안 된다는 말은 했지. 그런 소극적이야. 했지. 오세훈 시장 뭐라고 했냐면요. 시의원, 구의원 선거 정도는 당리당락에 영향이 있으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서울시장 선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법률적이 어떻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층들에게는 나만 아니면 돼. 니만 살면 되냐? 그런데 그 논리대로라면
선관위가 개표도 완료 안 한 상황에서 정원호 후보가 패배를 승복한 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아. 그거나 오세훈 후보가 선거 인정한 거나 둘 다 같은 건데 그때 정원호 후보도 선관위가 최종 개표해서 결정하면은 나는 승복하겠다. 네. 국가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러면 됐지. 음. 왜 내가 졌다고 그 4일날 아침에 말해요. 그냥 해버렸죠. 빨리 했죠. 4일날 그 아침에 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7시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두 후보가 빨리 합의가 돼버린 거라고. 다 승복을 해버리는데 아직 선관인 건데 개표도 안 됐어. 네. 잠실 투표함 그때 못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은 그 오류는 이건 어느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현장까지 나가서 뭘 어떤 뭔가를 보여주고 퍼포먼스를 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나는 합리적 입장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합리적 입장 정리도. 네, 합리적 입장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대의 기간이 그 현장에 나가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그때 복면 쓰고 나갔지 않습니까? 변장하고 재선거 주자. 선글라스 왜, 끄고. 그것도 네. 그거예요. 청년들이 이 정치에 이 시위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그 눈초리가. 관심이 있어요. 그렇지. 쇼한 겁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나가서 나는 일개 개인으로서 온 척. 하지만 뭐 했죠? 극우 유튜버들이 다 가서 장도혁 대표 인터뷰했어요. 다 가리고 오셨네요. 와, 우리 장도혁 대표님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하시네요. 근데 그게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싸움 한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응답 못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응답 못합니다. 근데 정원호 후보가 승복한 건 좀 얘기가 다른 게 네. 그냥 추세가 꺾였고 여기서 역전은 불가능하니 저는 패배를 승복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이후에 잠실 사태 그 선관위 사태가 이어지면서 네. 뭐 승복을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이거 실제로 극우 진영에서 많이 끌고 옵니다만 다만 패배한 사람이 승복한 게 이 선관위 사태에 아무런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왜 당선인이 당리당락에 대해서 분노한 청년들이 아니라 네. 참정권 훼손 국민들의 이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로 재선거 요구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면 뭐 오세훈 시장은 당리당락이 가장 중요한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을 제가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화 전쟁을 앞으로 이어가려면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정말 새로운 전략 그리고 이 청년들과 SNS 흐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승화해서 엎어치기하는 이런 문화 전쟁의 선봉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더 이상 조언만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이번 그 8.17 전당대회 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말씀을 직접 들어가서 지도부에는 말씀 안 드렸고요. 예. SNS와 지도부에 직접 들어가서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고 SNS와 커뮤니티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민주당이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당원분들이 공감해 주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 다 좋고 지금은 그런 어떤 그 건강한 분노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부분도 다 인정이 돼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청년으로서 진출하는 것도 저도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가지 그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다른 말로 그건 이데올로기 전쟁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건 뭐냐면은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라는 답을 내려놓고 끝까지 맞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문화 전쟁은 답이 없어요. 그냥 서로 압도하는 전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극복한다고 할 때는 이 어떤 그 잠실 시위의 본질이 국가가 무능한 것에 대한 분노니까 맞아요. 거기에 맞는 개혁. 이런 경로를 개척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선관위에 이게 세월호 때도 봅시다. 우리가 왜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했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던 2014년 그 3월에 진도 앞바다가 네. 구조에 너무나 이상적인 환경이었어요. 물결이 잔잔했고. 네. 근데 구조를 못 한 겁니다. 안 하기도 한 거고.
여기에 분노 왜 이렇게 무능하냐. 그래서 분노의 성격이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음모론자와 맞서 싸우는 어떤 현장의 영역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정치 개혁, 선거 개혁으로 연결되는 것까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에지버 클라인이라고 그 저 미국에서 어번던스라는 그 신드롬을 만든 그 뉴욕 타임즈 논설 쓰시는 분이 그 책에서 말한 유능한 민주당의 미래상을 그린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 새로운 어떤 그 저 민주당 집권 전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의 어번던스 네트워크 포럼이 의원들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한 60명 가량이 만들었는데 우리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돌파력과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의 경로를 밝히는 이 분노의 어떤 정책화 네. 이런 부분까지 좀 나가주는 말이죠. 이런 유능함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유능함도 필요하죠. 네. 이번 선관위 개혁을 정말 잘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청년층들이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관위 개혁 확실하게 끝내야 된다. 당부터 정부까지 합심해가지고 했을 네. 때 오히려 청년들의 이 재선거 요구와 이 분노가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개혁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논리의 함정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선거가 왜 개판이 됐느냐. 네. 미국엔 중앙의 선거 기관이 없어요. 전부 주정부에서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그렇지 독립적인 선거관리기구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토양이 그겁니다. 왜 저렇게 개판이 됐느냐. 주마다 선거제도가 다 다르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독립적 선거기구를 갖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저 선관위에 대한 논란의 흐름을 내가 자세히 보면은 예. 이런 제도가 필요 없다는 듯이 선관위 해체까지 나가는 이런 어떤 그 저기 논의를 가끔 보는데 네. 아무리 개혁도 좋고 아무리 저 뭐랄까 선관위 뭐도 좋지만은. 네. 여기에 지금 저 개혁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문으로 누가 들어오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국가의 어떤 제도의 근간, 기반을 이 기회에 붕괴시켜 보자는 이런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가 저 발족이 되는 걸로 압니다만은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좀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런 독립적 선거기구는 전 세계에 우리가 모범이 된 제도고 네.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 공격이라는 것이 자칫 그것을 표적화해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진단은 말이죠. 네. 그건 선관위가 오랫동안 고인물이 돼가지고 자체 혁신을 안 했다는 거. 채용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때 해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때 그 구조를 못하고 괴물이 된 해경이 그때 언제는 해수부 산하로 갔다 언제는 행안부 산하로 갔다 네 바퀴를 돌고 나서 괴물이 돼버린 거든. 네. 비대화되고. 아하. 그때 개혁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해경을 깨지는 못했잖아. 결국에는 없애지는 못한 거야. 다시 이제 선관위가 마찬가지라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입력도 잘못하지 않나. 그리고 아우. 관리도 제대로 안 예. 되고 이건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그 투표함 폐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말도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은 그러니까 해체를 얘기할 때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재설계. 네. 네, 선관위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뭐 감사원에 감사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위헌 그 판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선관위가 잘못된 건 확실하니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제 김민석 총리도 이거는 진짜 더 이상 아니지 않냐. 근데 이런 목소리가 청년층들의 그 선관위 그런 그 부정적 인식과 네. 굉장히 동일해서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특위 국정조사 열리면 또 국민의힘 의원들 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겁니다. 분명히 사전 투표 없애자. 네, 뭐 사전투표 없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내놓을 건데 시스템을 네. 붕괴시키려는. 이거는 네.
이건 원래 개혁의 취지하고는 전혀 무관한.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예. 그때 문화 전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우리 그 쿠팡 때 민주당 의원들만 온갖 이상한 사람 다 됐습니다. 문화 전쟁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만 다 편집해 와가지고 이 쿠팡 그 국회 안에서 있었던 네. 그 로저스 대표 있었을 때 완전히 민주당이 악마화가 됐었어요. 그 이번에 선관위 국정조사 때도 정말 문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선관위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인식이 생기지. 네. 여기서 문화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또 오히려 오해당하고 또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 주진우 의원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주진우 의원한테 메시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가 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저도 궁금합니다. 예. 저한테 메시지를 제가 지금 잠시 사태 이후로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요. 예. 제가 올리고. 지금 4일 동안 네. 6천만 회의 조회수를 뽑아냈고요. 음. 그리고 팔로워가 모든 SNS 합치면 5만 명이 올랐어요. 4일 동안. 그 이유는 제가 미친 듯이 올리고 이 문화 전쟁의 선봉장에 뛰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무서웠나 봐요. 이 사람 얘 한번 죽여야겠다. 이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 발동했는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제가 어느 한 여성 예. 청년이 부정선거 시위에 나가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예. 이미 수십만 회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상에 태극 문양을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태극기 잘못 그렸는데요? 라고 그 영상을 리포스트하면서 올렸습니다. 이거는 SNS에 이미 있는 기능이에요. 정당한 기능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태극기를 잘못 그렸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오니까 그 당사자는 힘들어졌겠죠. 근데 그거를 주진우 의원이 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여주시면 태극기 그리는 여성 영상을 내려주십시오. 네. 뭐 내려달라고만 했으면 제가 검토해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분 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인에 대한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부득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영상 올렸습니다. 아니 검사님, 검사 출신 맞아요? 시위대한테 초상권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본인이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시위대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예. 저는 정당한 정치적 논평이었고 평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요, 형사고발이요, 심지어는 초상권 침해에 형사 근거 조항이 있나요? 이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 대상이죠. 이것들을 보면서 예. 와 검사 출신들,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들의 법률 인식, 법 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지는가. 일개 대학생인 저한테도 메시지 보자마자 저는 호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변호사 네. 형님들한테 여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 정도의 인식으로 압박을 지금 그냥 한 근데 셈인데. 이게 문화 전쟁이에요. 이게. 주진우 국민의힘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문화 전쟁 해왔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 주변에 변호사분들 많이 없었고 또 정치 없었죠, 잘 이거. 몰랐고 법 잘 몰랐고 국회의에서 안의를 봤으면 예. 이 연락 받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이 저한테 법률로 와서 협박합니다. 쫄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들이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엎어치기 한 영상을 올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밑에 다시 영상을 내려주시겠어요? 재개시하다니 사진 좀? 이건가요? 네. 고발장 기다리십시오. 네, 이렇게. 고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하. 심지어는 마지막에 뭘 얘기하면요. 예. 당신은 처벌받으면 계정 삭제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고통을 줬으면 본인도 고통을 받아야겠죠. 기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저한테 보냈네요. 비열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도 도와주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민주당이 안 도와줍니다. 민주당 의원분들 저한테 연락 한 번 안 해요. 이 영상 조회수 엄청 갔거든요. 안 도와줍니다. 연락 안 와요.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연락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주진우 의원이 나 최고위원 되라고 도와주는구나. 왜냐면 예리하게 공격이 들어왔으면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겠는데 예. 대학생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오케이. 주진우 의원이 나 최고위원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저거는 이 메시지를 길게 여러 개 내가 보냈어요. 보기에는 예. 주진우 의원이 왜 저렇게 참전했는가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아마도 그 뭐 태극기 잘못 그렸다는 그 여학생 쪽에서 뭔가 민원을 받은 거 아닌가. 네, 연락이 좀 왔지 그런데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편이라는 거를 서둘러서 뭔가 표시하기 위한 퍼포먼스 차원에서 시위대하고 결합을 빨리 해야
저기 뭐냐 장동혁 대표하고 저 찾아가가지고 숟가락 얹으러 간 건데 예 우리 편이라는 메시지를 빨리 보내야 저 시위대 역량을 내 것으로 자기들 편으로 끌어올리려고 어떤 물길을 만든 것 같아요. 물길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참전을 한 거 아닌가.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취재도 있고 예. 그러면서 더더욱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자들에게 퍼포먼스 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데 저기 언어가 말이죠. 네. 분명히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일 즉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네. 조회수 빨아먹는 것도 이제는 끝이고. 야, 이 언어가 예. 주진우 의원 이미 언어는 유명한데요. 네. 심지어는 뭐 일찍 부모 두고 싶지 않겠냐 이런 댓글들도 스레드에 많이 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하루 죽을 힘이 뜰 것 이러니까 네. 주진우가 밑에 응 그래 내려와 이런 식으로 댓글 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댓글 달면요 지금 이 댓글 좋아요가 1만 개예요. 이걸 바라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아하.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지지층의 네. 지지를 지금 받아가는 그런 상황 아니냐. 왜냐면 이번에 부산시장 경선 때 보셨잖아요. 박현준 후보와 네. 주진우 후보가 누가 더 윤호개인이냐, 누가 더 강성이냐 경쟁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네. 주진우 의원은 이미 방향 정한 거고, 근데 그 공격이 이제 저를 공격할 때 가장 파급력이 크니 그 아하. 강성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종의 좌표 찍기구만. 예, 일변 근데 뭐 그 공격의 수준이 너무 낮으니 오히려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로도 보니까 뭐 인스타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맞습니다. 달리고 있고 네. 그런 거 보니 인스타 많이 하시나요? 못해요. 못 하시죠. 페이스북 페북 정도는 이제 하는데 인스타는 약간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지. 미디어를 쓰는 거, 당연하죠. SNS 쓰는 게 어쩔 수 자체가. 없죠. 그래서 예, 페이스북은 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 그렇게 민주진영에 대한 과격한 비판이나 비난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 의원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페이스북만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는 경우에는 네. 홍보 보좌진들이 알아서 보좌진들이 올리고 하지 일정 같은 거. 실제적으로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메시지를 받거나 댓글을 보거나 하지 않죠. 페이스북만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스타 저도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인스타를 올리면은 좋아요 몇 개 받았나 이거 계속 체크하게 돼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스타 특히 이제 인스타를 젊은층들이 많이 쓰는데 거기 보면은 민주당 또 뭐 민주당 정치인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악마가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네. 그 물량이 압도적으로 또 많다 보니까 그 아까 언급하신 문화 전쟁에서 네. 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예. 그것이 이제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로 대변되는 네. 하나의 어떤 우세를 점하는 전쟁이라면은 정치는 책임입니다. 네. 예, 어떤 일관성과 책임이고 네. 그런 면에서는 당장의 단기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는 좀 약할지라도 꾸준하게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고 네. 어떤 책임성을 고양하는 또 이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높은 감수성은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문제에 공론에 좀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서 어떤 그 공감의 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좀 품격 높은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정치 청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쏠림 현상이 청년 계층이 더 강하다. 네. 그러니 이런 면에서 좀 유능하게 우리가 좀 뭐랄까 기동성 있게 적응을 해보자. 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어떤 분노의 정서가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안내를 꾸준히 일관되게 해주는 이런 친절한 안내자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지금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 악마하고 뭔가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계속 퍼지다 보니까 그렇지. 어떻게 또 대응할 거냐. 대응하면서 이 친절한 안내자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친절한 안내자들부터 예. 조금은 이제 강성까지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0명.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에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거의 무방비 상태고. 없어요. 근데 희망. 6월 4일에 제가 그렇게 뛰어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뛰어들어요.
계정들이 그동안은 생기고 있고요. 목소리 아예 못 냈네. 네, 아예 못 없으니까. 냈어요. 왜냐하면 올리면 리치당하고 테러당하고 욕먹고 계정 삭제당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네. 뛰쳐나가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뛰쳐나온 분들 있어요. 심지어 디자인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바로 연락하고 컨설팅 해드리고 수익화는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 지속가능성 만드시면 되고 네. 또 제가 바로바로 감 좋은 감다살 계정들이라고 하는데 이 계정들은 좋아요랑 공유랑 이런 걸 제가 바로 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하루 만에 좋아요 몇천 개에 몇십만의 조회수가 나오는 글이 돼버려요. 예. 그분도 신납니다. 효능감이 느껴지죠. 그렇죠. 올리면 효능감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희망을 느끼게 된 게 아.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품격 있게 하려다가 망했어요. 해리스가 그렇게 하다 졌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미국 민주당 인스타그램 한번 보십시오. 조롱에 트럼프 조롱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찰리 커크가 죽었을 때요. 찰리 커크가 미국 민주당 진영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에리카 커크가 나오고 미국 내 추모 열기가 엄청나게 일었잖아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적당히 희화화했어요. 왜냐하면 찰리 커크가 얼마만큼 미국에 악영향을 줬는가에 네. 대해서 부각하면서 하니까 아하. 지금 찰리 커크라는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찰리 커크가 얼만큼 미국에 악영향을 줬는가로 프레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미국 민주당이 부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 덕분에 맘다니라는 훌륭한 친절한 안내자가 뛰쳐나왔을 때 그 맘다니가 모든 그 베이스 위에서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뉴욕 시장을 바꿔냈다. 저는 이렇게 이 판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이 건데 문화 전쟁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딱 그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맞붙는 것도 아니 있어 그런데 보이고. 이제 그 처음에 뭐 인셀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예. 그 분노한 청년 남성들 위주로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가 훨씬 더 압도적이고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맞춰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현상은 굉장히 우려되는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또 월가의 그 저 공매도하는 펀드들하고 이 대결하면서 세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영웅이 되고 네. 이런 현상으로 되면서 자본과 기술이 이제 그 우경화되는 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미국에서 목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미국 사회만치면 안 갔다고 봅니다. 미국은 완전히 중산층이 파괴돼서 양극화가 됐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중산층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영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저 분열 내지는 균열이 가는 부분을 네. 서둘러 조금 메워주고 화합을 시키는 예, 이런 어떤 그 노력이 한쪽에선 뒷받침이 돼 줄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요. 같이 이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네. 우리 의원님도 인스타 만들어서 그 올리시고 하면 했는데 겁나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 되게 겁나. 인큐베이팅 해준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른바 예, 유명 인사들이 인스타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전략.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예. 워낙에 10대 10대 문법이에요. 저도 몇 년 뒤에, 저 1년 뒤에도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공포를 느끼면서 10대가 커서 오면 또 다른 문법이 나올 네, 수 있다. 문법이 다르니까 네. 계속 저조차도 때로는 친구들이 야 너 감 죽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아마 각자의 그 색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 그냥 본인을 드러내서 음. 본인을 보여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문법이 맞으면 네. 청년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아니라면 안 좋아할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냥 10대 20대 그 문법을 가진 청년들이 극우 진영에서 뛰쳐나왔던 것처럼 민주 진영에서도 뛰쳐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실제로 그 시니어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예. 재밌거나 약간 이 세대 간의 장벽을 허무는 꼰대가 아닌 정말 웃기게 얘기 잘 들어주면서도 말씀하시는데 웃긴 그러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한 이런 시니어 인플루언서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정치인분들도
뛰쳐나오면서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올리시다 보면 되지 않을까. 꼭 연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웃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웃기면 내가 있는 그대로 웃길 겁니다. 그리고 뭐 먹방 올리지 마시고 그냥 대화하는 거 권영국 후보 진짜 잘했어요. 원영 후보 그래요? 권영국 후보가 아드님이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예. 아드님이 아빠 하면서 물어보는 영상이 있었는데 어. 그게 좀 되게 잘 됐고요. 너무 좋은 모습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권영국 후보가 보여줬던 그런. 근데 권영국 후보님이 서울시장 나오면서 또 안 하시더라고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권영국 후보 이게 잘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김종대 의원님도 또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고생 좀 했어요. 대선 때도 희망이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결과 나온 다음에 지금 뭐 잠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시위 이제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복귀를 하고 또 새로운 희망 어떻게 만들어가냐 중요한 분수령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이 선거 결과를 잘 복귀하고 그렇죠. 청년층의 그러니까 목소리를 잘 받아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 또 네. 그 윤석열 당선이 이제 2030 남성의 힘이 음. 서울에서 보여진 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지적은 있었는데 일단은 어떤 그 큰 정당이 이런 걸 받아안는 이 수용체가 항상 문제였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수가 언제 많이 변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때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신설이 되고 네이버 간부가 그 비서관으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 부처하고 공무원들 SNS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터넷은 좌파가 우세하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때 노인네들이 이 유튜브 페이스북을 몰랐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수가 네. 유튜브 SNS를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때 고마워서 그래요. 엄청나게 쏟아본 거거든. 엄청나게. 음. 그러니까 보수 진영도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공포가 있을 때는 변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진보 차례, 진보 진영. 쪽의 차례인데 네. 이런 부분의 감수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또 이걸 갖다가 소비할 수 있는 네. 어떤 열린 감각, 열린 감수성으로 이걸 바꿔주느냐.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노력해야 될 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민철 우리 부의장이 또 이제 귀하다 이런 말씀을 또 댓글 통해서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 슈퍼챗을 통해서도 미소님이 이제 응원한다 슈퍼챗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정민철 위원장 너무 귀하고 소중하군요. 최고위원회에 꼭 들어가 목소리 높여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선거 때 봤던 이 정청래 지도부 여기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오만하다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좀 쭉 선거를 지켜보면서 어떠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또 새 지도부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요. 네. 일단 이 당 지도부 보면 제가 뭐 정책위 부의장이긴 하고 평당원 최고위원 때 오디션 나와가지고 맞아요. 최종 결선 후보 4인까지 올랐는데요. 음. 그 다음에 당직을 이제 받은 건데 정책위 부의장이 400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아? 예, 이번에 지방선거 400명. 지방선거를 두고 예. 지회선 출마자분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 말은 뭐냐면 당 지도부는 저한테 와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청년층들 민심부터 해서 문화 전쟁이든 컨텐츠든 뭐든 와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청와대 그리고 총리실은 끊임없이 와서 묻고 반영하고 가서 해줬어요. 거기에 저는 효능감을 느끼고 더 일을 하고 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데 당에서는 오히려 연락이 한 연락이 번도 오지 없었다.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책위원회 내부에 어떠한 논의 구조도 없어요. 그냥 정책위는 예. 정책위 의장과 수석 전문위원들 정책실에 그분들이 하는 거지 부의장은 직함만 있습니다. 근데요 왜 지금 민주당이 되게 뭐 잘 되고 있었나요? 왜 의견을 안 들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지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시 민주당이 질 수도 있는 민주당이 됐어요. 이재명 당시 당대표께서 그렇게
실용, 중도 네.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시는 지지 않는 민주당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하셨던 건데 그렇죠. 지금 그랬죠. 내부에서 배척하고 가르고 들어온 사람들 쫓아내고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에게 정당 지지율 역전된 조사가 나왔죠. 네. 그러면서 다시 질 수도 있는 민주당이 됐어요. 그러고 유능한 민주당이 아니라 무능한 민주당이 됐고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는 병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병목을 해결해야 네. 다시 지지하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이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이 미션이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문화전쟁 이거를 민주당이 앞장서고 민주당의 제가 또 선봉장으로 이 문화전쟁을 주도해서 다시는 우리 청년 지지층부터 민주당 지지층들이 길거리 다닐 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돌을 맞거나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음. 실제로 청년들 특히 학교에서 나 민주당 좋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해라고 학교에서 말 못합니다. 청년들 술자리에서 말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말 못하고 직장에서 말 못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이 민주당의 이미 당 지도부나 이미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그 현실 감각이 많이 뒤떨어져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이 병목을 해결해야 앞으로 더 민주당이 성장한다든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방향은 알겠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존재감이 네. 민주당 내에서 뭐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준석류의 청년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다 또는 그 대안이다 이렇게 올라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리면요. 어. 뭐 이제 보통 청년 정치하면 이준석, 이준석 많이 그리고 뭐 박지현 씨 비판 많이 예, 받으시잖아요. 계속 이제 이름이 근데 이 두 분 다 첫 등장이 뭐였냐면요. 예. 임명직이었습니다. 음. 청년에게 할당해야 된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명직으로 성장해 온 적이 없습니다. 늘 선출에 도전했고 오디션에 도전했고 선출되려고 노력했어요. 당원분들께. 그리고 애초에 제가 계정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계정도 임명이 아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 제 메시지를 통해서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을 설득해왔고 그 결과 지금 거의 한 15만 총 구독자 정도 되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네. 이 시민분들의 정말 댓글들, 좋아요, 그리고 소액 후원까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얘기 말씀드리는 게 당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반드시 일반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도전해서 당원분들을 설득하고 시민분들을 설득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야만 들어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의 개혁을 만들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명직 최고위원은 임명이기 때문에 발언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좀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바꿔내려면 당원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뛰려고 합니다. 그 도전이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표에 도전하면서 어려운 선거를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명직으로 출발했어도 아주 처절하게 피를 흘렸다고. 예. 그게 이준석을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 민주당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내 기득권 기성세대하고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대로 싸운다.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형성할 때 그게 이제 여기에는 이 민주진영에도 이준석 못지않은 대항마 또는 대안적 이미지 구축이 청년교도보가 가능하다. 이걸 검증에 들어가는 절차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저기 지금의 민주당이 알아서 이렇게 뭐 자리 나눠주듯이 청년 정책 해가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맞아요. 청와대 청년 비서관 만들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청년표 더 떨어졌어요. 또 저 비대위원장 청년 임명했다가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건 옛날에 정의당이 다 겪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청년도 예. 특혜 대상이 아니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존재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입증하는 청년 정치는 성공하고, 네. 아니면 그냥 기성 정치의 한 자락을 청년의 얼굴로 대신했다. 이러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주셨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 다 동의하지만 예. 공식적으로는 입에 안 올리려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준석과 청년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미 너무나도 오염돼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제 캠페인에 쓰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들과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아예 별도의 다른 길을 가는 네. 그런 그냥 하나의 정치인. 아. 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준석이라는 걸로 했을 때는 구태여 그렇게 그 언급하긴 싫지만은 그 현상이 표상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네. 말하자면은 그 엘리트 이데올로기거든요. 음흠. 하버드대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엘리트가 할 수 있는 얘기로서의 어떤 그 능력주의. 네. 이 전도사였던 거죠. 그것이 청년 정치라고 우리는 상식화된 거예요. 지금 이 네. 여기에 균열을 내고 깨질 수가 있느냐? 아하.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어떤 그 네. 저 새로운 담론은 뭐가 되는 뭐가 거냐?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또 하나의 문화 전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은 철학적 전쟁이고 아.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네. 새로운 어떤 정신이자 신념의 투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안을 좀 구축할 수 있지 네. 않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민철 우리 부의장도 지금 지명직이 아니라 임명직, 선출직에 네.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선택을 받겠다 당원들의.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도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 좋은 도전이다.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총정리 말씀. 네, 한번 8월 17일 남겨놓고 있는데 네. 한 마디씩 듣고 저희가 마무리해 네. 보겠습니다. 26살 원외가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컷오프 사유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더더 방송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일찍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네. 제가 믿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 그리고 그분들이 인터넷과 커뮤니티에 나가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분들부터 민주당에 계신 분들에게 아하. 이 정민철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간다.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에 나간다. 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떠들어 주셔야 제가 이 여의도 제도권 정치에서 관성대로 26살 원외가 뭘 도전해? 라고 컷오프 당하지 않고 이 정말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가지고 예. 본선 후보에 가게 돼서 최고위원으로서 경쟁할 수 있게 되는 그 구도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민철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고 떠들어 주셔야 제가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제가 그 기회를 얻게 됐을 때 분명히 잘할 자신 저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분들과 토론했을 때 이 민주당의 미래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밀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부디 꼭 성과와 결과로 증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구호가 있는데 뭐예요? 잘 컸다 정민철, 키우자 정민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뭐 주진우 의원이 또 도와주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죠. 많이 좀 예. 알려지게 됐고. 자, 오늘 또 청년들의 마음 뭐 이 생각도 좀 들어보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옛날에 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 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양김의 30대 정치를 보는 것 같다. 네. 그 시절의 향수가 좀 떠오르는데 이것도 꼰대 같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그 도전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단지 지향하는 바는 장기적이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청년 일각에서 흐르는 극우와 능력주의, 그다음에 차별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더 어떤 한 걸음 더 나간 청년 정치의 담론, 이데올로기, 또 그 철학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봐라.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이름 석자를 앞에 내세우지만은 그 뒤에는 기존의 어떤 그 지금 청년 정치의 물길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더 준비된 철학, 이런 걸 갖고 설명해낼 수 있는, 검증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번 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어떤 좋은 자극 내지는 더 나가서 백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 지금 교두보를 놓는
하나의 어떤 거 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프로그램화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지도부 선출 과정이 또 중요한 과제이고 그런 현안이다 민주당도. 이게 또 김종대 의원님이 응원해 주셨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정민철 부의장을 응원하고 또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제가 예. 중학생 때부터 존경하던 아이고 그때 원내셨거든요. 그때 원내. 예, 그때부터 많이 이제 김종대 의원님의 의정 활동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때도. 예, 아직도 기억이 생생. 벌써 10년 전이에요. 예. 자, 이 방송 마무리하고 인스타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고 두 말씀 오늘 너무나 즐겁게 또 이제 배우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